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여온의 홍기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들으면 또 좋을 만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핵심 내용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법률 용어를 좀 쓰는 상황이어서 잘 이해가 되실지, 강의 전달이 어떻다, 아니면 좀 더 쉽게 해달라, 이런 것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당사자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저희가 이전 시간에 주택임대차 계약상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당연히 임대인, 그 임대인은 소유자여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 임차인이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 공인중개사 껴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안 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대학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기간은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2년을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법은 정말 합의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보통은 1년에서 한 5년 정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계약갱신권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아실 거고, 그래서 10년까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은 그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기간은 뭐 1년에서 5년 혹은 뭐 그 이상 자유롭게 정해지는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사실 연세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연세보다는 보증금에다가 월차임이 정해지는, 그리고 관리비는 당연히 별도겠죠. 그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대차는 애초에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신설했느냐, 상가 임차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입법자의 의도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꼭지로 또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랑 다르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적용이 언제 안 돼요? 그 기준을요, 보증금의 한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에요. 크게는 이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그리고 즉 확정일자, 이 꼭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또 핫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드리고,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왜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랑 꼭 따라다니는 게 사실은 권리금 계약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이 어떻게 인정된다 그랬어요? 내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딱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내가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건 똑같아. 근데 한 가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한 건데, 이 확정일자는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이 확정일자는 이 임대차 계약서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가 이런 조건으로 체결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인정해주겠다, 이때 체결된 걸로, 이 내용으로. 이 얘기가 결국 확정일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법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세무서에 받는다. 이 부분만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변제권, 이 얘기는 똑같아요. 결국은 내가 이 경매 절차에서 내가 몇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동일하게 내가 이 상가건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도 마쳐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매에서 순위를 보전받을 수 있다. 그 순위를 보전받아서 나보다 이후에 있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할 권리가, 나보다 이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후 순번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2019년에서는 변호사님, 제가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계약갱신권이, 이 부분이 쟁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게 한 2018년도에 10월인가 아마 시행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계약갱신권이라는 조항이.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임대차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런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계약갱신권 10년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내가 목적물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만 저지르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계약갱신권 10년이라고는 하지만 계약갱신권은 행사를 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하세요. 이 행사는 언제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 기간에 임대인님 저 여기서 1년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지 10년까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월세를 450만 원을 내기로 했어. 근데 이 450만 원을 3번 안 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간을 무단으로 막 판넬을 세워갖고 여기 따르게 막 이용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요. 뭐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갱신권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무단으로 내가 전대를 해줬어요. 이 전대라는 개념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어와서 어떤 영업을 하는 데가 너무 중요해요. 이를테면 뭐 왁싱사업 지금 운영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임차인을 딱 이야기해 줬더니 제3의 사람한테 인도를 해줘갖고 성 관련된 업소 운영을 하는 데로 쓰여요.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계약갱신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리고 그 무단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뭐 임대인의 동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갱신권 행사가 안 될 수 있다. 뭐 그 밖에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뭐 철거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계약갱신권이 제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아시면은 어디 가서 그냥 계약갱신권에 대해서는 뭐 저 정도로 떠들 수 있는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핵심 개념이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리금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법에서 규정했던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사항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사항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죠? 권리금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이 영업시설 양수할게요. 이거 에어컨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좋네요. 이거 탁자 너무 좋아요. 이거 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단골 명단 있어요? 그것도 주세요.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이 부동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용이할 만한 그런 게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다 권리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권리금 원칙적으로 누구랑 누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까요? 권리금 계약은 당연히 이전 임대인이랑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임대인은 크게 관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는 임대인은 권리금 관계 수수나 이런 거를 뭐 신경 쓰지 않는다, 혹은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권리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랑 동떨어져서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내가 1003호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920호 사람이랑 권리금 계약 체결하는 거, 그런 바보 없으실 거예요. 내가 이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반 비품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양수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게 권리금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랑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깨지면 권리금 계약도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권리금 계약이 깨져갖고 상가 임대차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임대인에게 권리금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이전 임대인한테 임차인이랑 사이에서 주고받는 계약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임대인한테도 그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법에서 물을 수 있대요. 어떤 경우에? 회수 기회를 방해할 경우에. 이를테면 내가 엑시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키웠어. 한 몇 억 딱 이렇게 지금 만들고 매출도 이렇게 일으키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다른 사업을 한번 그걸 권리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계약 개시 통지한 거죠. 임대차 계약은 종료 시점이 특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전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내가 권리금 받을 사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임대인. 그 임대인이 거부할 때는요? 계약 체결을? 그러면 나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방해가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판례도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다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지는 시간상 못 하겠지만, 임대인이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가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할 그 권리금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운 임차인이랑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회수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게 다 입증이 되면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로 배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여러 가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고 이야기를 한번 들려달라고 하시면 사례랑 섞어서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이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은 그래서 얼마로 인정되느냐, 여러분들은 2억 받고 싶겠죠, 3억 받고 싶겠죠, 4억 받고 싶겠죠. 정말 다다익선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열정이 들어갔는데.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을 상대로 한 거는 권리금 감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반 우리가 주장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저만의 노하우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수기의 방해, 임대인이 이 회수기의 방해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방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것만 설명해도 한 3-4시간 제가 혼자 떠들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제가 굳이 이렇게라도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필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쟁점이에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건데,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굳이 얘기 안 드렸죠. 주택이면 다 적용되니까요. 근데 상가건물은 이 제가 설명드린 많은, 그리고 설명드리지 않은 그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준은 뭐다? 임대차 보증금이랑 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임대차 계약이랑 차임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서 적용이 배제되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이랑 월세 환산액이 9억 원, 과밀 억제 구역이라든지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6억 9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 환산 금액이 있는데, 그 환산 금액을 초과한다, 만약에 내가 보증금이랑 월세 환산 금액이 9억 원이 넘는다 라고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고요. 그럼 적용이 안 되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 한번 드리고자 해요. 네, 우선 첫 번째, 최단 기간의 보장 조항. 이를테면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1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통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하지만 내가 서울에서 상가를 하는데 보증금이랑 월세 환산 금액이 9억 원이 넘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짧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차임의 증감 청구권에 대한 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계약갱신할 때 5% 범위 내에서 차임 증감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5%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서울에서 상가임 임차인으로 하려고 하고 월세랑 보증금 환산액이 9억 원이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요, 5% 이상 올릴 수 있어요, 임대인. 임대인분들도 이 조항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임차인분들도 이걸 모르셔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차임 증감 청구권,
에 대한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나와 있고요. 판례에서도 이미 확립이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묵시적 갱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소위 말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임대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그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이나 차임이나 그리고 이제 기간이 그대로 연장된 걸로 본다. 같은 조건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 상태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몇 년으로 보내, 이런 조문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후 통지를 안 한다 라고 한다면요, 일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있는데 보증금 환산액이 9억 원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안 봐줘요. 그냥 일반 민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의제가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민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권의 보장 여부라든지 이런 거와 변론으로 해서 해제 통지를 하고 하게 되면 인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제 이 임대차 보증금 환산액이 9억 원이 넘느냐, 서울의 경우 뭐 그것도 한 꼭지로 잡고 사업을 구상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환산금 초과 때도 적용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 아까 제가 대항력 말했죠. 제3자한테도 내가 임차인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면서 그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대항력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상가 임차인이고 보증금 환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해요. 근데 내가 부동산에서 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까지 해놨어요.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바뀌어요? 나도 임차인이요! 나한테 보증금 주시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또 적용이 돼요. 임대차 보증금 환산 범위가 넘어간 임대차 계약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료시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해서 내가 계약갱신권 행사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하게 장애가 되는 사유, 아까 말했듯이 뭐 전대를 했다든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다든지 뭐 차임 3기를 연체를 했다든지 이런 거 없으면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누구도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한 임차인들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이 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보증금 환산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서울의 경우 그 임차인들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임차인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차임을 3번 연체를 하면 해지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이요. 이 조항도 그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이 없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네 꼭지로 가서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알아봤어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사항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법무법인 요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이 목소리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